자, 그러면 76쪽의 입지이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이론 76쪽입니다. 입지이론 그 해마다 나오던 게 나오지 뭐 특정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매년 나오던 게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서비스업 입지론이고 상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교재를 보면서 쭉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먼저 중심지라는 단어와 배우지라는 단어가 기업과 연에 있습니다. 중심지, 점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배우지, 고객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배우지를 얘기하는 거고 고객이 존재하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침투법, 공간 독점법, 분산시장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단어는 침투, 독점, 분산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침투, 분산, 독점. 기억, 니은, 디귿 세 개 묶어볼까요 그러면? 그럼 침투법은 뭐냐면 상권이 중첩되어 있거나 경쟁이 심한 백화점이나 할인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침투법을 쓰고요. 거리 제한을 두거나 면허를 따야 되는 업종들은 그 지역에 자기밖에 없어요.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독점이라고 하고요. 우체국이나 주류 판매점 보시면 됩니다. 모든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수요 계층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분산시장 접근법을 쓰는데 고급 가구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얘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점포의 종류를 줘요. 오히려 점포를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고급 가구점 그러면 분산, 주류 판매점이나 우체국 그러면 독점, 슈퍼마켓 할인점, 뭐 백화점 이런 말이 뜨면 침투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그 밑에 가로 2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볼까요? 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입니다.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소비자의 분포, 거시적 분석에 관심을 두고 내용을 전개하신 분입니다. 그 좀 이따가 허프라는 사람을 배울 건데 이 둘을 좀 비교 한번 해볼까요? 크리스탈러 그리고 허프. 둘 다 중심지론을 주장하신 분인데 크리스탈러는 소비자의 분포입니다. 분포. 그리고 이분의 이론은 좀 거시적인 분석이에요. 근데 허프는 수요자의 개성입니다. 개성. 이분의 이론은 미시적 분석입니다. 뭐를 대비하셔야 되면 바꿔서 나오는 것에 대비해야 됩니다. 바꿔서 나오는 것에. 그 분포의 거시는 크리스탈러, 개성의 미시는 허프입니다. 그러니까 거시적 분석을 하신 분은 크리스탈러, 미시적 분석을 하신 분은 허프. 여기서는 크리스탈러니까 분포의 거시가 나오겠죠. 예. 그 밑에 쭉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중심지 형태. 단일 시장일 때는 원형이라도 관계가 없지만 시장이 다수가 존재한다면 정육각형이 일반적이다. 근데 시장이 단일 시장일 리가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다수 시장이 존재한다고 봤을 때는 이상적인 중심지 형태를 정육각형으로 보시면 돼.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뭐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재화의 도달 거리라는 놈이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정 점포가 하루 매출액이 5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장사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화의 도달 거리 안에서 그 이상은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클 때 중심지가 성립되는데 이 재화의 도달 거리하고 최소 요구치가 둘 다 큰 중심지를 고차 중심지라고 하고 요 두 개가 둘 다 작은 중심지를 저차라고 하는데 저차가 많아요, 고차가 많아요? 저차가 많아요. 고차는 적어요. 따라서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수는 줄어듭니다.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면서. 그 다음에 고차 쪽에는 그 이마트 쪽에는 구멍가게가 많이 분포해서 안에 있어요. 안에 있지. 저차는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도 많은 겁니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탈러 이론에서는 늘어난다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저에서 고로 가면 중심지 숫자도 많고 줄어들고 분포도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보셔야 될 내용이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1번. 고차일수록 거리가 더 멀고 저차일수록 가깝다. 이건 중심지 간의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차 간의 간격은 넓고 저차 간의 간격은 좁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고차일수록 규모가 더 커지고 다양한 중심지 기능을 한다. 당연한 얘기고 3번하고 4번하고를 좀 묶어보세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줄어든다는 얘기거든. 저에서 고로 갈수록 중심지 숫자는 피라미드를 이루면서 마고 줄어들고 저에서 고로 갈수록 분포도도 많다, 줄어든다. 크리스탈러 이론에서는 무조건 줄어든다 나온다. 그리고 5번은 건너뛰고 6번으로 가보죠. 자, 인구 밀도가 증가되거나 경제 성장이 활성화되면 중심지 간의 간격이 뭐하게 된다? 좁아지게 된다. 예를 들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이런 곳에서는 고차 중심지가라 하더라도 간격이 좁아지기도 해요. 백화점 바로 옆에 또 백화점 있는 경우 있고 대형 할인점 바로 옆에 또 대형 할인점이 있기도 해요. 그 밑에 교통이 발달하면 저차는 더욱 쇠퇴하고요. 고차는 더욱더 발달하게 된다. 이런 게 크리스탈러 이론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다 보면 크리스탈러 이론에서는 요렇겠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볼까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칠판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칠판 한번 보죠. 자, A가 크고 B가 작아요.
그러면 두 도시 사이의 경계는 B쪽에 가깝게 이렇게 형성이 돼요. B쪽에 가깝게 형성이 된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거든요. 그 두 도시 사이의 인력의 크기는 두 도시 크기에 비례합니다.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은 얘는 많이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크니까. 얘는 적게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적게 끌어당기면 경계가 나로부터 가까워지고 많이 끌어당기면 경계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계가 과연 얼마나 형성이 될까를 가지고 이제 연구하신 분이 컨버스라는 분인데, 컨버스는 공식을 좀 기억하세요. 1 플러스 루트 A 면적분의 B 면적분의 AB 전체 거리, AB 전체 거리 이런 식으로 분기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거든요. 자, 보세요. 요걸 좀 그림을 살짝 제가 바꿀게요. A가 크기가 요만하고 B가 크기가 이만해. 근데 A는 면적이 1000이고 B는 면적이 9000이야. 그럼 다시 경계는 어디에 가까울까 이번에는? A의 작은 도시 쪽에 가깝거든요. 전체 거리가 24km야. 그럼 A로부터 분기점 얼마입니까? 그러면 공식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1 플러스 루트 일단 1000분의 9000을 때려줘야 되겠죠? 1000분의 9000 때려주고 24 이렇게 때려주면 됩니다. 전체 거리가 24km니까 그럼 루트 9를 끄집어 내온다는 거지. 그럼 3이지. 3 더하기 1은 4니까 4, 6이 24에서 여기에 6입니다. 6. 여기로 6km 떨어져 있다. 요로는 이제 얼마가 떨어져 있냐면 18km가 떨어져 있겠죠. 왜냐면 전체 거리가 24니까 요로 6, 요로 24, 1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가 9000, 여기가 1000, 여기가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24.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A로부터 분기점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도 위에 거 풀었던 거랑 똑같이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보지 말고 이쪽을 먼저 보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왜냐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 1 플러스 루트 9000분의 1000분의 24 하면 계산이 조금 걸쩍지근하니까 이걸 먼저 구하자는 거지, 이걸. 이걸 먼저 구하면 답은 똑같지. 얼마? 6. 근데 이번엔 6이 답이 아니지. A로부터 분기점 물었으니까 이 답은 얼마? 18.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중에 문제풀이방 가면 문제 푸는 요령에서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버스 분기점 모형 그렇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허프의 중심지 이론, 소매 지역 이론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허프는 수요자의 개성, 미시적 분석을 하신 분이 아까 분포의 거시는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탈러, 개성의 미시는 허프. 허프는 대도시에서는 소비자의 기호나 소득 관계 등을 참작해서 선택된 상품, 전문품을 팔아야 된다 했고요. 확률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암기할 때 허프는 뭐를 주장했다? 확률 모형을 주장했다 그랬습니다. 허프 확률 모형, 확률 모형을 주장한 사람은 허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제가 그랬죠.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결혼생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확률 모형을 주장하신 분은 허프고 는 확률 모형을 주장했습니다. 그럼 밑에 3번, 4번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3번. 소비자는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라는 경향이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적당한 거리에 고가 있으면 인근의 저를 그냥 지나쳐버려요. 지나쳐버리고 랠리가 했던 얘기를 허프가 좀 발전시켰는데 랠리는 거시적으로 분석했지만 허프는 미시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랠리는 도시 인구에 비례한다고 했던 것을 허프는 좀 미시적이니까 범위를 좁혀서 매장에 비례한다. 매장 면적에. 랠리는 무조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야. 근데 허프는 그냥 거리에 반비례입니다. 근데 거리에 공간 마찰 개수 승만큼 반비례한다고 하는데 공간 마찰 개수를 보통 2로 주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라고 해도 되긴 됩니다. 사실은. 한 장 넘겨서 한번 공식을 처리해 보면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A 매장 점유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A 매장 점유율. A 매장 점유율은 이런 식이거든요.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분의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이렇게 하시면 돼요.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분의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A 매장이 여기 있고 B 매장이 여기 있대. 여기 있는데 소비자가 10만 명이 여기 산대. 10만 명. 근데 이제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소비자 10만 중에서 70%만 A, B 매장으로 이제 이용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2km 떨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3km 떨어져 있다. 근데 여기는 매장 면적이 200이고 여기는 매장 면적이 900이다. 이때 여기로 몇 명이나 가겠는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 확률 모형을 그대로 넣으셔야 되는데 자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이니까 2의 제곱은 얼마죠? 4죠. 그럼 4분의 200 이 때려주면 돼. 3의 제곱은 얼마죠? 9죠. 9분의 900 때려주면 돼. 1로 몇 명 가는가 그러기도 한번 더 올려주면 돼. 4분의 200 이렇게.
맞아요? 예. 그러면 요거는 50이요, 50. 요거는 100이고, 요거는 50이야. 그럼 이게 이제 얼마냐면 150분의 50이라고. 150분의 50은 약분해버리면 3분의 1이란 말이지. 맞죠? 3분의 1은 약 몇 프로냐면 한 33% 정도 된단 말이지. 3분의 1은. 맞죠? 근데 10만 명이 다 가는 게 아니잖아. 70%만 가잖아.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서 얼마만 간다? 7만만 간다. 그럼 7만에 30%를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 73, 21, 73, 21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한 2만 3,100명 정도가 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요런 문제는 두세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계신다면요. 문제 나왔을 때 이거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막 허프 확률목이 나왔다고 당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분의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이렇게 하시고 혹시 몰라서 혹시 1로 갈 확률이 아니고 여기로 갈 확률을 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밑에는 똑같이 깔고요. 이번에는 저기 9분의 900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3분의 2가 나올 거야. 그럼 66%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지. 작년에도 33%짜리하고 66%짜리가 답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퍼센트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몇 명 가느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몇 명 가느냐가 나왔을 때는 인구에다가 곱해주면 되는데 곱해줄 때는 이 인구가 다 가는지 또 그 인구의 몇 프로만 가는지도 확인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 5번으로 내려가시니까 넬슨의 점포 입지 8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자, 넬슨의 점포 입지 8가지 원칙은 다 보지 마시고 거기 3가지만 보시면 돼요. 양립성, 경합의 최소화, 고객의 중간 유인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양립성만 체크를 하세요. 이게 가장 강조했습니다. 양립성. 양립성은 인접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는 현상인데 병원 옆에 약국이 있으면 좋아요. 휴대폰 판매점 옆에 휴대폰 케이스 또는 휴대폰 지문 방지 필름 같은 휴대폰 액세서리 가게가 있으면 좋아요. 보안 관계일 때 두 점포가 양립할 수 있고 고객을 주고받을 수 있지. 경합 관계나 대체 관계나 경쟁 관계일 때는 고객을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 나와야 되지. 대체 경쟁 이런 말이 뜨면 X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이제 학자들 관련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서비스 입지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보세요. 일단 상권 획정 기법 3가지를 좀 기억을 해보시는 겁니다. 상권 획정 기법은 침투, 독점, 분산인데 거리 제한 두거나 면허 딴다 그러면 독점, 특정 계층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분산, 중첩되거나 경쟁 심하다 그러면 침투가 돼요. 점포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체국이나 주류 판매점 그러면 독점으로 가는 거고, 고급 가구점은 분산으로 가는 거고,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은 침투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크리스탈러 중심지론하고 허프 중심지론 비교할 때 크리스탈러는 분포의 것이고요. 허프는 개성의 미신데 크리스탈러에 따르면 중심지가 이상적인 모양을 가지려면 시장이 여러 개일 때는 육각형 모양이 맞다. 그리고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재와의 도달거리와 최소의 고치를 비교했을 때 재와의 도달거리가 최소의 고치보다 크면 된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고차일수록 간격이 넓고 저차일수록 간격이 좁다. 이런 거. 고차일수록 규모가 크고 다양한 기능을 한다. 이런 거.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수는 피라미드를 이루면서 줄어든다. 분포도도 저차에서 고차로 가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면 저차는 더욱 쇠퇴해버리고 고차는 더욱더 발달해버린다. 그 다음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나 경제 성장이 활성화되는 지역에는 중심지 간격이 좁아지기도 한다. 이 정도.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도시 크기에 인력이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건데 A, B 이렇게 그렸을 때 항상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얘가 크면 이쪽에, 얘가 크면 이쪽에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경계가 형성이 된다. 컨버스는 1 플러스 루트 A 면적분의 B 면적분의 전체 거리라고 풀긴 푸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작은 쪽을 먼저 구하자. 작은 쪽을 먼저 넣고 큰 쪽을 넣으면 계산이 간편하다. 그래서 혹시 그걸 물었을 때는 바로 답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혹시 큰 쪽을 물었을 때는 작은 쪽을 구한 다음에 전체 식을 빼버려. 그럼 나머지 거리가 큰 쪽에서의 거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허프는 개성의 미신데 확률 모형을 주장하신 분이 허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데서 상품을 선택하는데 적당한 거리에 고가 있으면 인근에 저는 그냥 지나쳐 버린다. 고밀도 시가지에서는 선택된 상품 전문품 팔아야 되고 허프는 확률 모형 중요합니다.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분의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공식 보고 놀라지 마시고 실제로 숫자를 넣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공간 마찰 계수 2로 가정했을 때고. 넬슨은 점포 입지 8가지 원칙을 제시하신 분인데 가장 강조한 거 양립성. 양립성은 경합정관계, 대체관계 또는 경쟁관계 점포가 아니고 보완관계에 있는 점포이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려오시면 이제 공간균배 원리가 나오는데 공간균배 원리는 1번은 됐고 2번을 보시면 시장이 넓고 탄력성이 큰 경우는 점포들이 분산 입지한다고 돼 있고 시장이 좁고 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집심적 입지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제 손 모양을 잘 봐요. 시장이 넓다.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분산 입지예요. 좁다. 작다.
그러면 집심합니다. 지금 이거 왜 이런지 그렇게 하지 말고 넓다라는 표현, 크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슨 입지? 분산. 좁다라는 표현, 작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집심. 다시 한 번 더. 넓다, 크다. 분산. 좁다, 작다. 시험장에 가서 한번 해봐요. 이렇게 시험장에 가서 지문을 보고 넓다, 크다, 분산 이렇게 보면서 못하겠지 아마. 좁다, 작다, 좁고 집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오른쪽. 아까 했던 겁니다. 가로 2번 점포의 분류.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시험에 이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나올 것 같은데 뭐를 기억하셔야 되면 점포의 종류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점포의 내용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지에 입지하는 점포는 뭐예요? 심성 점포예요. 그때 제가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심에다가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저는 밑줄을 그어놨어요. 집재성 점포와 산재성 점포는 제가 집과 산에다가 밑줄을 그었어요. 집과 산에다가. 모이면 뭐? 집재, 흩어지면 산재, 국부적 중심지에 모이면 국부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어놨는데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요. 중심지로 가면 심, 같은 업종 모이면 집, 흩어지면 산, 그 다음에 국부. 점포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 점포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읽다 보면 나중에는 당연히 이건 집심이고 당연히 이건 집재고 산재고 국부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집심하고 집재하고만 헷갈리시면 돼. 집심하고 집재하고만. 중심지로 가는 거랑 같은 업종 모이는 거랑만 안 헷갈리시면 돼. 자, 집심성 점포 가로 안에 있는 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화점, 도매점, 기금속점, 영화관, 대형 서점 이 정도. 집재성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금융기관, 관공서, 사무실, 기계점, 가구점, 공구점 이 정도. 산재성 시장, 일용품, 목욕탕, 세탁소, 이발소, 잡화점 실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국부 시작. 농기구, 비료, 종묘, 석재, 철공소. 그래서 내용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점포 종류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구매 간섭에 따른 점포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이 있다요. 편의품점은 생활 필수품이니까 됐고 선매품은 선보고 구매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선보고 구매하는 제품들은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거 맞습니까? 표준화되기가 어렵고요. 표준화되기 어렵고 비표준화성이 있다. 전문품점은 고급 제품들 맞습니까? 이런 제품들은 비싸도 사요 안 사요? 사요. 멀어도 사러 가요 안 가요? 가요.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가로 3번.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칠판 한번 보죠.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칠판 한번 보시죠. 아주 핵심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기존 부지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분석. 근린 분석, 대상 근린 지역의 선정, 대상 부지 선정. 그래서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의 5단계는요. 5단계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부지로 시작을 해요. 제일 처음에 부지로 시작을 해요. 끝날 때 부지로 끝나요.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문제 풀러 가봐요. 시험 지문에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딱 넣어놓고 5개 넣어놓고요. 다음 기역부터 미음까지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하면서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의 5단계를 구하시오 하면 부지로 시작해서 부지로 끝난다만 해도요. 지문 3개가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들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부지로 시작해서 부지로 끝난다만 했는데 3개가 떨어져 나가요. 1타 3피입니다. 1타 3피.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고수술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딱 했는데 이 쌍피를 하나 먹어버린 경우죠. 피 하나 먹고 쌍피 3피를 먹는 겁니다. 아니면 금두꺼비가 나와버리는 상황. 금두꺼비. 몰라요? 모르시면 시험 끝나고 하우스를 어디 한번 열어봐요. 예. 하우스 한번 열어봅시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개평 없기로 하고 한 100만 원씩만 가져와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다 알려줄게요. 알겠죠? 알겠죠? 예. 한번 해봅시다. 예. 아무튼 그 부지로 시작해서 부지로 끝난다. 물론 천부지는 기억하셔야 기존 부지예요. 기존 부지. 마지막 부지는 대상 부지입니다. 기존 부지고 대상 부지고. 중간에 3단계는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져오면 돼요. 제일 큰 게 도시. 그 다음에 근린. 그 다음 대상 근린. 이렇게. 그래서 우리 요거 입으로 하면 돼. 입으로. 자, 따라하세요. 부지로 시작해서 부지로 끝난다. 시작. 중간에 3단계입니다. 도시 근린, 대상 근린.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지로 시작해서 부지로 끝난다 하시고 난 다음에 중간에 3단계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줄여가면 돼요. 제일 큰 게 뭐예요? 도시. 그 다음에 근린. 근린이 뭐예요? 근린이. 근린이 뭐냐면 인근 지역을 근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근 지역 그러잖아. 인근 지역을 뒤집으면 뭐예요? 근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근 지역 뒤집으면 근인이잖아. 그래버리면 미쳐버려. 이거는 저 자음동화 때문에 읽을 때 근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오랜만에 들어보죠. 자음동화. 예, 자음동화. 자음동화. 오랜만에 들어보죠. 예.
모험동화도, 모험동화는 됐고, 지금 자음동화. 이 자음동화 아닙니까? 이거 글린, 이거? 오, 씨, 아니면 안 되는데. 촬영하고 있는데, 이거, 씨, 안 되면 아니면. 혹시 그 국어 전공하신 분 아니면 조용히 제 그 메일에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사람들 많이 보는데 공개하지 말고, 지금 쪽팔리게. 아무튼 그 자음동화로 글린. 그러니까 도시를 먼저 분석하고 인근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근린 분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대상근린. 대상근린은 내 부동산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 부지 선정하고. 그러니까 부지로 시작해서 부지로 끝난다. 중간 3단계는 도시근린, 대상근린.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5단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도시 분석이에요. 왜 도시 분석이 제일 중요하냐면 여기서 점포가 추가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요. 점포의 추가 입지 여력을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그 수년가법 쓰거든요. 할인임금 수지 분석법. 수년가가 플러스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더 입지해도 돼. 추가 입지 O. 왜냐면 돈 버니까 여기는. 근데 수년가 마이너스 나오면 추가 입지 X. 벌써 포화 상태인 거야. 벌써 기존 점포들도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점포가 추가 입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포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 도시 분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상 근린 지역을 선정할 때는요. 점포의 매상 가능액, 매상액하고 최소 요구치를 비교하거든요. 근데 비교했을 때 요 차이가 가장 큰 게 좋아요. 큰 게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소 100만 원을 벌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는 매상액이 200이고요. 여기는 매상액이 300이에요. 요 차이가 여기는 얼마 벌 수 있어요? 100만 원. 여기는 얼마 벌 수 있어요? 200. 차이가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큰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상액하고 내 최소 요구치의 차이는 큰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1번에 부지 선정에 5단계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부지 진하게 처리해 놨지. 제일 끝에도 진하게 처리해 놨지. 그래서 뭐로? 부지로 시작해서 부지로 끝나 하시고 중간에 3단계는 이렇게 합시다. 도시 분석 위에다가 큰 대자 한번 써봐요. 도시 분석 위에다가 큰 대자. 썼어요? 예. 근린 분석은 그냥 오른쪽으로 화살 표시를 딱 때리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근린 분석 위에다가는 오른쪽 화살 표시. 그 다음에 대상 근린 지역의 선정에다가는 작을 소자를 딱 씁니다. 작을 소자. 그럼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가면 된다. 제일 큰 게 뭐? 도시. 그 다음 뭐? 근린. 그 다음 뭐? 대상 근린.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어요? 근데 동그라 2번. 도시 분석 단계에서는 점포의 추가 입지 여력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수년가가 플러스면 추가 입지 여력 많은 걸로 있는 걸로 마이너스면 벌써 포화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추가 입지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업의 입지론의 마지막인데 칠판은 보죠. 매상고 추계 방법은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매상고 추계 방법. 자, 설명드릴게요. 칠판 보세요.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 비율법이란 거 있고 유추법이란 게 있고 중력 모형, 회기 모형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비유중회. 비유중회, 회기 모형. 비유중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유중회. 운 좋으면 비유중에만 알아도 한 문제 맞춰요. 매상고 추계 방법은 비유중회 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죠? 날씨가 요즘 땀나는 것 같아요. 많이 더워졌습니다. 지금 반팔 입기는 조금 이른가요? 괜찮나요? 추워요? 아니 추운지 물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추운지 안 추운지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너무 더우니까 내가 반팔 입고 싶은데 반팔 입으면 오반가 싶어서. 아니 다음 주 입고 와도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혹시 내가 다음 주에 반팔 입고 오면 결혼생이 열이 많아서 제 몸에 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삼도 못 먹어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양말 벗어요. 저는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혹시 제가 수업 중간 시간에 맨발로 돌아다니거든. 저게 왜 저러나 그러지 말고 이종호가 몸에 열이 많아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두 신고 강의를 못해요. 구두 신고 강의를 못합니다.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깝깝해 죽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한 슬리퍼 신고 강의라고. 지금도 양발 벗고 싶은데 이게 화면에 안 나올 거 아니야. 벗고 싶은데 그건 또 하니까 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앞에 있는 분들이 막 그거 쳐다보고 지금 뭐야 씨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양발은 신습니다만은 제가 다음 주에 혹시 반팔 입고 오더라도 좀 넓게 결혼생 열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예. 반팔 입어야 되겠어요. 너무 더워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 반팔 입어야 되겠어. 비유 중에 보죠. 비율법은요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관성이 크다. 유추법은요 다른 점포 매출액을 가지고 와서 내 점포 대상 점포 매출액을 구하는 거예요.
중형 모형은 수학적 모형을 이용하는 거고요. 수학적 모형. 회귀 모형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개념을 몰라도 돼요. 정확하게 개념을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비율법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비율법은 퍼센트를 구하는 거예요. 퍼센트. 자, 잘 보세요. 어떤 특정 지역에 점포를 넣고 싶은데 이 점포가 들어갔을 때 매출액이 얼마쯤 되는지를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가능 매상고를 추계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점포를 지었을 때 어디까지 거래가 되는지를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가능 지역이 획정이 됐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주민 소득을 구해보는 겁니다. 얼마쯤 사람들이 돈을 버냐. 그리고 내가 특정 점포를 개점한다면 이 점포에 돈을 얼마쯤 쓰는지 돈을 비율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이 100만 원인데 한 1%는 지출하더라. 그러면 얼마나 지출하는 거예요? 10,000원 정도 지출하는 거지. 그러면 그 지역 인구를 딱 구해서 꼽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경쟁 상권이 있다면 상권을 분할하는 거지. 이게 비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트 구해가지고 소득 구하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을 구하고 경쟁 상권이 있다면 분할하고. 근데 이것의 단점이 뭐냐면 비율이 몇 프로만 왔다 갔다 해도 잘못 계산해도요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따라서 편차가 작다 크다. 그래서 이거는 좀 주관성이 많이 개입된다 그래요. 유추법은 말 그대로 유추한다는 거예요. 같은 회사 내에 있는 다른 점포의 매출을 가지고 와서 내 거 구하는 거고. 중형 모형은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수학적 모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크기 비례, 거리 제곱 반비례 했던 거 있죠? 랠리 소멸력 법칙 했던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걸 써서 이제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분의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에서 수학적 모형을 이용하는 거고. 회귀 모형은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매상고를 종속 변수로 둬요. 종이란 말이 결과 종자거든요. 내가 최종 구하고자 하는 결과치가 매상고고, 이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독립 변수가 됩니다. 근데 이 변수가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다 숫자로 이제 제어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 변수만 톡 넣어버리면, X만 딱 넣어버리면 Y 종속 변수가 바로 튀어나와 버리는 방법이 회귀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상고 권한 방법 중 4가지 방법, 비유 중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거래 가능 지역을 획정해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소득을 추계해요. 소득에서 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을 구해요. 경쟁 상권이 있다면 분할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주관성이 상당히 많이 개입돼요. 그러면 비율법. 다른 점포 매출액 가지고 와서 내 거 매출액을 예상해 보아요 하면 유추법. 크기 비례, 거리 제곱 반비례하는 수학적 모형을 이용해요. 그러면 중형 모형.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매상고를 종속 변수로 두고 이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둔 다음에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독립 변수만 톡톡 넣어버리면 종속 변수가 탁 나버리는 방법이 회귀 모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뭐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매상고 추계 방법에 비유 중의가 있으며 대충 이게 어떤 것들인지는 확인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 넘겨보십니다. 이제 서비스업 입지론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3번에 공업 입지론이 나옵니다. 그죠? 공업 입지론 7번 보시고 우리 공업 입지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봅니다. 지금 우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약집 강의가, 우리 요약 특강이 귀에 쏙쏙 꼽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 빠르다, 조금 약간 이렇게 수업이 약간 매끄럽지 못하다, 내 귀에는 좀 덜 들린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 수업이 귀에 탁탁 꽂히는 분들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수업을 제대로 듣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입력만 했거든요. 입력된 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가 이렇게 쭉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오히려 또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좀 더 복잡해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왜냐하면 결론은 우리가 이 정도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론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결국에 시험장에 가서 필요한 이론들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수업 정도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다가 아니고. 실제로 미국에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는 몇 단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시험에서 쓰는 내용은 몇 개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거 가지고 맨날 우려 먹고, 또 고아 먹고, 또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약간만 응용을 줘서 계속해서 문제를 내는 거지, 안 나던 놈이 나오는 경우는 해마다 별로 없습니다. 맨날 내던 것만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이론은 이 요약집에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이론은. 교재가 700페이지, 800페이지짜리 교재는요, 사실은 그거는 뭐 수험 대비용이긴 하지만 요거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요거를 이해할 때지 기본서 방대한 내용을 다 이해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따라오실 수 있어야 되고 힘에 붙이시라도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 극복하셔야지 시험 칠 수 있는 능력을, 시험 칠 수 있는 이론을 갖다가 배양을 하시는 겁니다. 힘들어도 따라오세요. 알겠죠? 예, 중요한 수업이에요. 자, 공업지 입지는 베버의 이론이 있고 래쉬의 이론이 있습니다. 베버와 래쉬. 베버의 이론은 최소비용 이론이고요. 최소비용 이론.
래쉬의 이론은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최대 수요 이론. 그 베버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래쉬는 수요가 많은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버는 비용 이론, 래쉬는 수요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누가 중요하냐면 베버 이론이 중요해요. 그럼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따르면 최소 비용을 정하는 항목이 세 가지가 있대요. 수송비, 임금, 집정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요. 임금은 뭔지 알죠? 예. 집정력만 소개해 드릴게요. 집정력. 집정력은 모일수록 좋은 거예요. 모일수록. 자, 그러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실제로 비용을 줄이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송비가 많이 드는 게 좋아요? 적게 드는 게 좋아요? 적게. 임금은? 적게. 집정력은? 큰 게 좋아요. 집중력은 모일수록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개 다 최소인 지점 이렇게 작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송비도 최소해야 되고 임금도 최소해야 되고 집중력도 최소해야 된다. 그래서 X가 되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수송비와 임금은 최소, 집중력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장 입지를 해야 됩니다. 가장 강조한 건 수송비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수송비라는 단어를 강조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셨잖아요. 누구요? 튀넨이요. 그래서 우리 개론에서 수송비라는 단어가 뜨면 일단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억이 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수송비가 뜨면 튀넨 아니면 베버, 베버 아니면 튀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튀넨은 위치시대설에서 수송비를 강조했고, 베버는 공업지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수송비를 강조했는데, 베버에 따르면 수송비는 무게와 거리에 비례한대요. 무게와 거리에 비례한다. 자, 무게와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은 무게가 무거울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고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든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수송비를 강조하신 분 기억을 하시고, 그 밑에 2번에 입지 단위와 입지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만 볼 거냐면요, 2번에 입지 인자라는 단어만 좀 보겠습니다. 그럼 교재를 볼게요. 입지 인자는 입지를 함으로써 제작되는 이익을 입지 인자라고 합니다. 경제적 인자와 비경제적 인자가 있는데, 경제적 인자는 이익이 되니까, 비경제적 인자는 경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들. 집적 인자와 분산 인자가 있는데, 집적 인자는 모이면 유리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분산 인자는 모이면 불리한 규모의 불경제를 보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중요합니다. 그 밑에 가로 3번에 공업지 입지 선정,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7번 한번 보죠. 우리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게 원료 지향형 산업과 시장 지향형 산업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료가 무거워요. 제품보다. 그러면 원료 지향이고요. 제품이 무거워요. 원료보다. 그러면 시장 지향인데,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료 쪽이면 원료 지향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품 쪽이면 시장 지향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고요. 이거는 중량이 증가되는 산업이에요. 자, 이거 제가 암기 방법 한번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감원, 증시, 감원, 증시, 감원, 증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증시에 감원 바람이 불었네. 증시에 감원 바람 불었네. 이렇게 증권시장에 감원 바람이 분 거야. 왜 불었어요? 그러면 몰라, 나도 그냥 분 거야 그냥. 감원 증시. 감소산업은 무슨 지향? 원료 지향. 증가산업은 시장 지향. 감원 증시. 이렇게 원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은 원료 지향이고요.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은 시장 지향이에요. 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은 시장 지향. 그곳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국지 원료, 편제 원료 같은 경우는 원료 지향이고요. 편제 원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편 원료는 시장 지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료 지수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원료 지수. 얘는 1과 비교하고요. 입지 중량은 원료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값이야. 얘는 2와 비교해요. 다시 원료 지수는 1과 비교하고 입지 중량은 2와 비교해요. 근데 원료 지수가 1보다 커. 그러면 원료 지향이에요. 입지 중량이 2보다 커. 그럼 원료 지향이에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고 입지 중량이 2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이고요. 이거는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원료가 무겁다, 원료 지향. 제품이 무겁다, 시장 지향. 감원, 감소산업, 원료 지향. 증시, 증가산업, 시장 지향. 원료가 부패한다, 원료 지향. 제품이 부패한다, 시장 지향. 국지 편제 원료는 원료 지향. 보편 원료는 시장 지향. 원료 지수 1과 비교하고 입지 중량 2와 비교하는데, 각각 이게 1보다 2보다 크면 원료 지향, 1보다 2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중간 지향 하는 거 있어요. 직접 지향 하는 거 있어요. 노동 지향 하는 거 있어요. 중간 지향은 적한 지점이나 이적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한 지점이나 이적 지점은 수송수단이 변화되는 지점입니다. 바뀌는 지점. 이게 중간 지향이에요. 직접 지향형은 수송비 비중을 따지지 않고 기술 연관성이 큰 산업들입니다. 연관성이 큰 애들은 한데 모여서 입지를 해요. 요게 직접 지향. 섬유,
신발처럼 미숙련 노동자,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 공장이 입지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노동지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업지 입지 선정이고, 81쪽에 부동산 시장론 최근 10년간 기출 자주 출제되는 지문 정리는요, 요거는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조금 빠듯할 것 같아. 좀 늦게 맞춰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는 거 아닙니다. 교재 페이지 책가방 싸지 마세요. 집에 가는 거 아니니까. 6쪽 펴보세요. 6쪽. 6쪽. 자, 요렇게 시간이 6쪽이요. 6쪽. 6쪽. 6쪽 몰라요? 6쪽. 제가 이렇게 시간이 애매하게 남을 때마다 중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거 복습 한 번씩 해 드릴게요. 알겠죠? 예. 진도로 나갔지만 진도만 나갔지 머리가 나간 건 아니니까, 진도만 나갔지 머리가 나간 건 아니니까 중간중간 복습하면서 정리하도록 해요. 복습할 때는 교재를 안 보고요, 포인트를 보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 오늘 배운 것까지 복습, 지금부터 20분 동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부동산학의 기초가 나올 겁니다. 출제 포인트 1번. 찾았어요? 예. 자, 부동산학을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두 번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말을 좀 기억할게요. 부동산학은 단순과가 아니고 종합과학, 순수과가 아니고 응용, 자연 아니고 사회, 추상 아니고 구체 경험, 그리고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분류하면 3대 측면으로 표현을 하면 법경기가 됩니다.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이라고 하게 돼요.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는 무형이에요. 기술은 유형이고 유무형적 측면을 구분도 해야 됩니다. 2번.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첫 번째.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정리할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말하는데,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광의의 부동산이 있어요. 협의라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고요. 광의라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받고 준부동산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의의 부동산에 속해요? 속해요. 광의는 협의의 부동산 받고 뭐니까? 준부동산이니까. 준부동산은 어디에만 속해요? 광의에만 속해요. 협의는 속하지 않아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 중에 두 가지. 생산요소와 소비재를 비교할 거예요. 생산요소를 수요하는 것은 파생수요예요. 소비재를 수요하는 것은 본원적 수요고. 근데 이 생산요소와 소비재는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와 주택을 비교할 때는 토지가 생산요소고 주택이 소비재지만, 주택과 주택 서비스를 비교해버리면 주택이 생산요소고 주택 서비스가 소비재가 되고, 심지어 토지 그 자체가 생산재지만 얘가 소비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 기술적 측면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협의광이 뜨면 법,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뜨면 경,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뜨면 기술적 측면이 됩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배웠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게 복합부동산이에요.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합부동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게 이제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가로 4번에 가시니까 토지 용어 정리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요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절 보시고요. 주상까지를 나타내는 지목이 있나? 지목. 뭐예요? 대. 기억납니까? 주상에다가 공 더해가지고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 그려버리면 뭐예요? 택지. 요거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를 합치면 부지. 그럼 가장 넓은 개념은 부지. 다시 주상, 대, 주상공. 같은 말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이거 받고 건축 안 되는 땅 부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 세로로 토지를 분류하면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분류합니까? 예. 가로로 분류하면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과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림 있잖아요. 예. 근데 택지, 농지, 임지 상관에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는 무슨지?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 상관이냐, 내에서냐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 전환 된 토지입니까? 되고 있는 토지입니까? 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후보지는 지목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바뀌는데,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됐습니까? 예, 또 갑니다. 그 후보지와 이행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전환은 후입니까? 전입니까? 후가 원칙이 후가 원칙인데 성숙도가 낮거나 완만할 때는 전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또 지번 붙여서 등록하는 법적 개념의 토지는 필지예요, 획지예요? 필지. 가격이 비슷한 경제적 개념의 땅은 획지고. 맞아요? 예, 그럼 또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감정평가할 때는 필지가 중요해요, 획지가 중요해요? 획지가 훨씬 중요해요. 획지가 한 개면 무슨 평가? 일괄평가. 획지가 여러 개면 구분평가. 그래서 필지는 보지 말고 획지만 가지고 감정평가하시면 되고, 큰 게 한 개라고 했던 게 있는데 그게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나중에 큰 게 한 개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접속면이라도 있어. 허가도 나고. 근데 모양이 자루 모양이야. 이런 땅은 대지. 한자 자루 대자 쓴다 그랬죠? 예, 그러면 어떤 접속면도 없어. 허가 안 나고 이런 땅은 맹지. 자, 낮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낮에는 건물 있고 없고. 사법상 제약 없고. 고민하지 말라니까. 공법상 제약은 있으니까. 공법상 제약이 있고 다 없어. 맞죠? 지목이 될 필요는 없고. 장애도 괜찮아. 건축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 일반적으로 낮이는 증가되잖아요. 건부지는 뭐 되고? 감가되고. 근데 건부지가 증가될 수도 있어요.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해버리면. 자, 공지, 공한지, 휴한지, 유유지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건폐율 때문에 비어있는 땅, 공지. 도시 토지로서 방치하면서 비어있는 땅, 공한지. 놀고 있네, 유휴지. 쉬고 있네, 휴한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고압선 아래 땅, 선하지. 그죠? 그 다음에 전답이 하천으로 바뀌어버린 땅, 포락지. 그 다음에 택지의 끝에 있는 땅, 한계지.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 남은 거 있죠? 법지, 빈지요. 법지는 법적 소유권이 있어, 없어? 있어. 이용 가치가 없어. 경사진 땅 생각하시면 되고, 바다 육지 사이에 해변에 있는 땅 있잖아요. 그죠? 바닷가, 빈지. 빈지는 법적 소유권은 없어. 그 다음에 이용 가치는 있고. 빈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그 만조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땅을 말하지, 만조와 간조 사이에 있는 간석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조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땅이다. 그게 가로 4번이에요. 3번 부동산의 특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부동산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하고 인문적 특성 구분되는데, 인문적 특성은 별로 안 중요해요. 자연적 특성이 중요하지. 근데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으로 못마는 게 불가능하다가 나와요. 물리적은 무조건 불가능해요.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건 부동성, 물리적 강가가 불가능한 건 영속성,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한 건 개별성,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건 부증성.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부동성 때문에 네 가지만 딱 기억할게요. 국지화. 전국적이지 않다. 국지화된다. 두 번째는 지역 분석 외부 효과. 이거는 인접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지역 분석 외부 효과. 세 번째는 지역 분석 외부 효과는 인접성과도 관련이 있다. 세 번째는 추상적 구체적 불안전 시장이 된다. 추상적, 구체적, 불안전 시장. 네 번째는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 그래서 시장 3종 세트 그러면 추상, 구체, 불안전. 활동 3종 세트 그러면 임장, 정보, 중개. 그래서 결국 네 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국지화하고, 외부효과 지역 분석하고, 시장 3개, 추상, 구체, 불안전. 활동 3개, 임장, 정보, 중개. 이번에는 영속성 가볼까요? 영속성은 물리적으로 강가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4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4개만. 물리적으로 강가되지 않으면 생산을 해도 소모가 안 되잖아요. 그럼 재생산할 필요가 없지. 재생산 이론이 적용 안 돼요. 토지에. 소유 이용 분리해서 무슨 시장? 임대차 재고 시장 발달합니다. 가치 보존력 우수하기 때문에 투자재로서 선호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 기억하셔야 되죠. 장기, 장래, 예측. 네 가지 한 번 더. 영속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재생산 이론 안 돼. 재생산 이론 안 돼. 두 번째.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임대차, 재고시장, 가치 보존력 우수해서 투자재, 장기 장래 예측. 부증성 가기 전에 공급 두 개를 분류해야 됩니다.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예외 없어요. 수직이에요. 완전 비틀려. 경제적 공급은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전환이 되는 거예요. 우상향 하는데. 부증성 때문에 생산비 법칙 적용 안 돼요. 비용 투입해도 생산 안 되거든. 그 다음에 부증성 때문에 수급 조절 잘 안 되고 균형 가격 형성 어렵습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됩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 이용. 그러면 사익보다는 공익을 강조합니다. 4개. 생산비 법칙 안 되죠? 수급 조절 곤란하고 균형 가격 형성 어렵죠? 희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하자? 집약적, 토지, 공개념 이렇게. 그 다음에 개별성은 뭐 쉬워요. 일몰일가의 법칙 안 된다.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된다. 개별 분석한다. 근데 여기다가 오늘 배운 걸 써먹어야 돼. 오늘 배운 거. 원리 도출, 이론 도출, 비교 어렵다. 여기까지 3가지가 나오고 오늘 배운 게 3B. 거래 비공개, 상품 비표준화, 시장 비조직 있죠? 이게 다 개별성이에요. 개별성.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3B가 뜨는 것도 다 개별성입니다. 그럼 4개를 다 한번 소개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일물리가의 법칙 안 되죠.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개별 분석하죠. 원리, 이론, 도출, 비교 어렵죠. 부동산 시장을 3B로 만든다. 인접성은 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의 특성이었고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부동산의 속성. 속성은 1번이 중요해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자, 여러분 절 보고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 상하에 미치는 범위는 사회 통념으로 판단하는데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된다 하시고, 안 된다고 생각되시면 안 된다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종속정착물은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독립성이 있는 독립정착물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조권, 조망권, 용적률 TDR은 된다. 항공권, 전파권은 안 된다. 지하수는 되고, 광물은 안 되고, 한계심도 아래는 안 되고, 이내는 되고,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TDR 해볼까요? TDR. TDR 여기 일로 옮겨서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TDR.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두 번째, TDR 제도는 개발 지역에다가 소유권 주는 거예요? 개발권 주는 거예요? 개발권. 개발권 팔아먹는 거예요? 임대차 하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 형평성 추구하는 거예요? 효율성 추구하는 거예요? 형평성 추구하는 거예요. 얘도 개발할 수 있게. 효율성 떨어져요. 그 다음에 TDR 제도는 정부가 보상하는 거예요? 시장기구를 통해 보상하는 거예요? 시장기구. 지하권과 관련이 있어요? 공중권. 공중권 중에 무슨 공중권? 사적 공중권. 보상이란 말이 나오니까. 되셨습니까? TDR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개발지역의 지가는 높아야 돼요. 규제는 강화돼야 되고요. 맞습니까? 화살표시 둘 다 위로. 지가도 높을 것, 규제도 강할 것. 이렇게. 책을 조금만 넘겨보세요. 32쪽. 32쪽. 부동산 경제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1번. 1번은 유량과 저량, 그 다음에 뭐 수요법칙, 공급법칙, 가격효과 이런 것들 나오는데 잘 보시고요. 일정 기간은 유량이고요. 일정 시점은 저량이죠. 플로우고요. 스톡이고 그래요. 그럼 지금 유량과 저량 비교해 볼게요. 임대료, 지대는 유량이에요. 가격, 가치, 지가는 저량이고, 소득, 수익, 벌어들이는 건 다 유량이에요. 인구, 재산, 자산 이런 거 저량이고요. 주택 거래량이나 국민 총생산은 유량이에요. 그 다음에 외채 외환 보유액은 저량이고요. 중요한 거 남았죠. 신규로 생산하는 건 유량이고요. 재고는 저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량이라고 배웠던 것들 있잖아. 그 뒤에 변동이나 변동분 붙이면 유량이 됩니다. 유량 공급, 유량 수요와 저량 공급, 저량 수요가 좀 달라요. 유량 공급은 기간에 공급되는 거. 유량 수요는 기간에 보유하려고 하는 거. 저량 공급은 시점에 존재하는 거. 저량의 수요는 시점에서 보유하려고 하는 거입니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그 다음에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인데요. 수요법칙은 PQ가 반비례로 움직여요. 여기고요. 마이너스. 이거는 수요곡선은 우하향이에요. 공급법칙은 PQ가 비례로 움직여요. 비례. 얘는 정해관계, 플러스 관계고 얘는 우상향의 모양이 됩니다. 알겠죠? 예. 이때 수요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소득효과는 내과 가격이 어떻게 되면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서 수요가 어떻게 됩니다. 이게 소득효과고, 대체효과는 내 거 가격이 어떻게 되면 다른 거 가격이 비싸지고 싸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걸 사고 안 사고 내 거 사고 안 사고 하면서 수요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게 대체효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거 하나랑 실질 소득이 되면 소득효과, 제가 두 개 떠서 설명하면 대체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또 있죠. 그 밑에 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수요 변화 요인이 나오죠. 잘 보세요.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합니다. 가격이. 임대료가. 그래서 곡선상에 점이동하는 게 뭐고? 수요량이고,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수요다. 근데 제가 수요 변화할 때 조심하자고 했던 게 세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 가격은 수요다. 이거는 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다음에 가격 예상도 수요다. 예상이니까. 그 다음에 생산비나 생산기술은 수요와는 관계가 없다. 공급만 변화시키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국 가격, 수요량, 가격 이외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 수요량, 곡선 자체 이동, 수요. 됐습니까? 수요량과 수요를 비교하시고,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 중에서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 7종 세트 한번 해보죠. 소득이 증가되고, 선호도가 증가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가격이 뭐 할 것이라고?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체재 가격 상승, 번째 가격 하락, 금리의 인하, 규제 완화가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 두 개 해야죠. 소득의 정렬중 알고 계시죠? 소득과 수요가 비례관계면 정상재, 반비례관계면 열등재, 아무 관련 없으면 중간재. 대체재는 한 놈 가격과 한 놈 수요가 비례예요. 비례.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감소. 보완재는 한 놈 가격과 한 놈 수요가 반비례야. 그래서 보완재는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 공급으로 갑니다. 공급의 변화 요인도 공급 증가 요인 7개가 있는데, 공급은 이것부터 하고 갑시다. 단기는 공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불변. 장기로 가지고 공급이 변하는 거야. 생산비가 하락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매도자 수가 증가하고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 금리의 인하, 규제 완화가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이것은 장기로 과시 증가가 된다. 단기는 불변이니까. 특히 이 소득 선호도 인구하고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매도 저수하고는 각각 수요에만 있고 공급에만 있는 고유 요인이고 금리와 공적 규제는 수요 공급을 반대로 아닙니다.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인입니다. 둘 다 증가되고 둘 다 감소돼요. 근데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가격 예상은 수요 쪽만 보시면 돼. 공급 쪽은 뒤집어서 반대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게 수요 변화입니다. 그게 2번이고요. 3번. 균형의 결정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계산, 균형 이동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균형의 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요. QD하고 QS하고 같게 만들면 균형이잖아요. 그때 결정, 좌변 우변에다 두고 결정되는 P가 뭐고? 균형 가격. 그 P를 대입해서 얻은 Q가 뭐예요? 균형 양. 자, 균형이 변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돼요.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 하락의 양 감소되고,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만 증가돼요.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 상승의 양 감소되고,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하거나 수요 공급이 둘 다 감소하면요,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양만 아는 거고. 수요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이면 가격을 알고 양을 모르는 거지. 근데 혹시 두 개가 변했어. 뭐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누가 누구보다 크다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것만 보면 돼. 짠 거는 무시해버리고 안 봐도 돼. 큰 것만 보고 다 판단하고. 근데 같다면이 나오면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몰라하는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놈을 불변으로 바꿔주면 돼요. 몰랐던 게 불변이다. 그래서 따라 하시죠.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작은 거 무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와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균형 이동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양 불변. 콱 찍으면서 양 불변. 콱 찍으면서 가격 불변.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놈이 변화합니다. 다른 한 놈이 탄력, 비탄력이 나옵니다. 그때 더덜이 나와요. 한 놈이 변해주고 다른 한 놈이 탄력, 비탄력이면 더덜이 나온다고. 근데 탄력적일 때는 귤기가 완만해요. 가격이 아무래도 좀 덜 변해. 양이 더 변하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팔라.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이 덜 변한다. 그게 3번입니다. 균형. 4번으로 갑니다. 탄력성. 탄력성은 일단 절 좀 보시고 개념 접근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의 비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뒤에 거 변화율분의 앞에 거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절대값을 씌웁니다. 좀 더 정확하게 구하는 공식은 원래 변동분 하시면 되고 이 최저점이에요. 중간점일 때는 더해서 변동분, 최저점인지 중간점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수요를 어떨 때 탄력적으로 만들고 어떨 때 비탄력적으로 만드느냐? 대체재 많으면 탄력, 적으면 비탄력, 전환이 쉬우면 탄력, 곤란하면 비탄력, 주거용은 탄력, 상공업용은 비탄력, 사치재 탄력, 필수재 비탄력, 그 다음에 장기는 탄력, 단기는 비탄력. 오늘 배운 거 전체 시장은 비탄력, 이질적이야. 부분 시장은 탄력, 동질적이야. 기억나시죠? 그것도? 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수요가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리는 게 좋으냐 내리는 게 좋으냐 봐야 되거든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하시켜야 돼요. 종수비 증가돼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시켜야 되고. 근데 비교를 우리가 두 개 지난주에 했었어요. 자, 먼저 하나는 단위 탄력적일 때고 하나는 완전 비탄력적일 때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탄력성이 1이거든. 그럼 가격 변화시키면 그만큼 수요량이 변해요. 그 결과 총수비 불변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인 탄력성이 제로예요. 제로. 수직. 그때는 가격을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불변해요. 그러면 가격 올리면 수입은 증가, 내리면 수입은 감소된다.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소득에는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정열중 하면 되고, 교차에는 뭐죠? 대보독. 요거는 됐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한번 볼게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어떨 때 공급이 탄력적이냐? 장기에. 어떨 때 비탄력적이냐? 단기에. 요거 말고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기억납니까?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공급하기 어려워. 공급이 비탄력적이고요.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공급하기가 쉬워. 공급이 탄력적이다. 그래서 우리 신축 부동산과 중고 부동산의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반대다라고 지난주에 했었어요. 신축은 사치재야. 수요는 탄력이야. 중고는 필수재야. 수요가 비탄력. 근데 공급으로 가면 달라. 신축은 공급이 어려워. 공급이 비탄력. 중고는 공급이 쉬워. 공급이 탄력.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바뀌었다.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제일 밑에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 잘 보시고요. 사이클 가지고 경기 변동하는 게 경기 순환이에요. 경기 순환, 순환적 변동. 1년에 한 번씩 그맘때쯤 되면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 계절. 추세적 변동도 있고 예기치 못한 정부 정책이나 자연재해가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특징 한 5가지 해볼까요? 주기 길고 진폭 큽니까?
지역적, 국지적 개별적으로 나타납니까? 예.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서서히. 내려올 때는 빠르게 내려옵니까?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경기는 불분명, 불명확, 불규칙적이죠? 지멋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선행, 동행, 후행, 역행, 독립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법칙성을 찾아보자면 동시순환하는 게 무슨 부동산? 상공업용. 역순환하는 게 주거용. 주식은 전순환. 부동산은 후순환.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죠. 회복 상향시장에서 누가 중시돼요? 매도자. 옛날 가격은 무슨 선? 하한선. 후퇴 하향시장에서 누가 중시돼요? 매수자. 옛날 가격은 상한선. 안정시장은 어디에 강하다? 불황에 강하다. 경기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을 얘기할 때는 5국면 한다. 4국면 플러스 안정시장 한다. 4국면 플러스 안정시장 한다. 수탄, 공탄, 눈 크게 뜨고 저 쳐다보면 안 돼요. 대답해야 돼요. 수탄, 수, 공탄, 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하는 거미집이 나와요. 수렴하는 거미집.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하는 거미집이 나오고 기울기는 반대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 기울기는 반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지난주까지 했던 겁니다. 한 번씩 중간 점검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중간 점검. 그래서 오늘처럼 시간이 애매하게 남기를 바라시고요.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면 이거 못하고 시간이 애매하게 남기를 바라셨다가 애매하면 계속 해드려요. 계속 해드리면요. 나중에는 막 좀 지겨워질 때쯤이 와요. 지겨워질 때쯤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돼요. 지겨워질 때쯤. 그 지겨워질 때쯤이 10월 26일 이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부동산 정책론. 우리 아까 그 시장론에 최근 10년간 자출지구 안 했잖아요. 그죠? 그거 마무리하고 정책론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